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저희 박정호 스팟에서 오늘부터 대선 주자들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손님이 누굴까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첫 손님은 가장 먼저 민주당 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예, 오마이뉴스가 제 머리 뒤에 백으로 좀 깔려 있는데 오마이뉴스 대선 후보처럼 보입니다만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 적극적으로 말씀 많이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지금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됐다라는 소식도 방금 들어와 있곤 한데 어떻습니까? 이 대선 출마를 한 이유 이것부터 좀 들어야 될 텐데 저희가 계속 들어온 것은 젊은 대통령 이 캐치플레이즈가 좀 많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출마의 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미래가 왔네요. 보수의 미래, 예, 이준석. 저렇게 네. 이른바 국민의힘이 1년 전만 해도 태극기 부대에 같이 휩싸여서 예. 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정당이 저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보여주는 것이 박용진이 5월 9일 출마 선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 학술, 스포츠, 예술 분야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요. 그러나 유독 우리 정치만 개발도상 수준에 있습니다. 후진국 정치입니다. 네. 이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이렇게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가 진영 논리, 계파 정치, 줄 세우기 이런 낡은 여의도 문법에 갇혀가지고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변화를 가로막고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출마 선언문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박용진이 구시대의 착한 막내 역할을 과감히 거부하고 네. 새시대의 맏형 역할,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네. 일부러 제가 끌어다가 아하. 그분은 그냥 그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 맏형이고 싶었는데 구시대 막내 노릇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스스로 되게 힘들어하셨던 말씀이셨는데 맞아요. 네. 제가 거기에 착한 막내, 다부진 맏형 이렇게 딱 앞에 붙였어요. 일부러.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른바 586 저한테 한참 선배들 네. 그리고 그 위에 그 4선 5선 하신 그런 중진들이 중진들. 많고 네. 그분들이 어떤 그분의 존재감, 무게감, 또 수적인 우위 이런 부분들에 이번 주눅 들지 않고 네. 이렇게 하려면 그냥 그동안 박용진은 좀 이렇게 그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노선이 분명한 정치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우리 정치의 변화, 민주당의 변화 이거를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선진국가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 그 다음 행복국가로 네. 우리가 비록 복지국가 시작은 늦었지만 행복국가 도달은 가장 먼저 하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치가 변해야 하고 민주당이 달라져야 되고 젊은 정치인,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박용진입니다.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출마 선언 하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출마 선언한 지. 대선 주자 행보 해보셨는데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 되겠어? 계파도 없잖아. 그리고 유력한 누군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잖아. 네. 이미 대세론이 형성됐잖아.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 여의도의 낡은 문법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지긋지긋해하는 논리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0년 전에 40대 기술론을 선도하고 한국 정치의 대변화를 만들어냈었던 네.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20년 전에 그 낡은 2인제식 대세론을 한 방에 무너뜨린 노무현 돌풍을 만들어낸 그런 선도 정당입니다.
이번에도 박용진에게 너 개파 없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일이고요. 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저 이준석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낡은 정치 문법에서 계실 건지를 오히려 제가 되묻습니다.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종횡무진했습니다만 네. 단기 필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있었어요. 네. 그래도 국민들은 매섭게 지켜보고 계시고 여론조사상에서의 변화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맨날 빅3 하셨습니다만 네. 박용진이 그 3위 올라간 여론조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어제 MBS 4개의 여론조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엠블레인을 비롯한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확인이 다시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엠블레인 조사는 ARS가 아니라 직접 전화 면접으로 네. 하고 응답률이 방식이? 30% 넘더라고요. 상당히 그리고 저 안심번호로 하는 여론조사인데 거기서도 3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어허. 안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네. 박용진, 정세균입니다. 근데 정세균 전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MBS에서는 동률이 나왔습니다만 3위는 예. 했습니다. 빅4라고 그러면은 이름을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네. 우리 언론인들의 맞아요. 문제가 예, 있어요. 예.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이분들이 순서대로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왜 빅3냐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낡은 정치 문법에 익숙한 언론인들이 또 낡은 정치 문법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거는 이번에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도 많이 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은 여러 예. 가지 뭐 보도 행태내는 거 보면 언론도 변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네. 익숙해진 대로 하거든요. 맞아요. 익숙해진 네, 길을 네, 계속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인한테는 내자, 내자. 발상전환. 이 발상전환이 필요해요. 그 생각을 네. 다르게 해보는 거고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그게 왜 안 돼? 해보기나 했니? 라고 하고 시도해 보는 거죠. 예. 유치원 개혁 그거 안 돼. 한유총이 얼마나 센데 왜? 해보기는 했어? 다음에 국회에 못할 거라고 다 주변에 맞아요. 저한테 그러셨지만 우리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막 열받아 있는데 그때 박종훈 기자가 와서 마이크 들이대가지고 한유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네, 해보겠다고 네. 마찬가지로 그랬던 기억납니다. 영상 저도 나중에 봤더니 막 몇십만 명이 보셨더라고요. 그게 많은 분들이 좀 보고 동감하셨어요. 이게 해보는 거죠. 예. 발상을 전환해서 해보고 그 전환된 발상에 따라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아. 변화를 끌어내는 거 그게 정치인이 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마이뉴스가 네. 그런 어떤 오마이뉴스도 이제 신생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기득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도 아, 다르게 생각하고 박용진의 네. 발상 전환이 맞구나. 우리도 좀 다르게 해보자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뭐 빅3 낡은 문법이 아니라 유일한 여야 통틀어 유일한 97세대 후보, 여야 통틀어 가장 젊은 후보 박용진 그렇네요. 네. 에게 주목하는 첫 번째 언론이 한번 되져보십시오. 이 조선일보가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오마이 TV 릴레이 인터뷰 첫 주자로 그렇습니다. 박용진 훌륭한 언론. 의원이 지금 출연해 있습니다. 제 지금 어깨 위로 오마이뉴스에 제가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약속이 한 듯이 뒤에 오마이뉴스란 글자가 있는데 자 저희 오마이 TV 박정희 핫스팟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약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물론 지금까지 많은 보도도 해왔고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이제 오마이 TV를 통해서 뭐 이거는 계속해서 릴레이 토론 인터뷰를 하면서 주자들한테 공통으로 나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공약이 뭔지, 왜 그 공약을 좀 내세우게 되고 국민들께 홍보를 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개 얘기해도 되죠? 네,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일단 다들 좀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 맞아요. 그것도 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맨 국방 처음에. 분야와 네. 관련된 건인데요. 왜 모병제냐? 그리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청년들을 헐값에 징집해서 네. 그냥 함부로 쓰고 부실급식에 그리고 군인인데 군인으로 쳐주지도 않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 연금의 대상자로 두지도 않아요.
군인 연금법에 이렇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단 사병은 제외.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은 간부들에게는 연금을 이렇게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연금 적립도 안 돼요. 다치면 민간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게 해놨어요. 네. 왜? 건강보험 대상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먹는 것도 부실하고요. 네. 연금 대상도 안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민간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헐값에 징집해놓고 우리 청년들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50만 대군을 유지하고 그 위에 별 달고 대령, 소령, 중령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그 일부 엘리트 군인들만 그 좋아지는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충성 있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모병제로 전환한다. 모병제로 전환하고 우리 사병들에게도 100대 기업의 초봉 네. 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예. 제안입니다. 획기적인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꼭 하는 말이 돈이 어딨냐 재원 오케이. 문제 그 얘기를 재원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그래서 제가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를 가져온 건 네. 2분의 1. 사병이 지금 한 30만 명 정도 돼요. 우리 50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는 이미 직업군인입니다. 간부와 직업군인들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30만 명을 15만 명으로 줄이면 이 15만 명의 사병들에게 박용진이 얘기한 초봉 대기업의 초봉 수준을 네. 준다고 그럴 때 얼마가 더 드는지 빨리 해봐라. 아. 그랬더니 연 1년에 1조 3천억 원 수준. 그 정도 수준을 1조. 그 정도 수준을 지급하고 네.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잖아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군이 정예화되고 정예 강군 현대식 무기를 갖춘 정예 강군으로 가는데 네. 결정적인 그리고 더 이상 왜 저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하냐 마냐 사회적 갈등 또 남녀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돈 문제부터 얘기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은 또 안보상 구멍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걱정들을 네. 하세요. 그런 걱정. 우리가 남북이 사회가 되고 잘 지내더라도요. 우리가 국방력 세계 6인가 7인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넘버 1, 2, 3가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남북 문제가 잘 풀리더라도 국방력은 강력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병제로 정예 강군 플러스 남녀 평등 복무제로 강력한 예비군 제도. 그래서 40일에서 100일 정도 남녀 모든 국민이 가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네. 예비군으로 편제돼서 유사시에는 몇백만 군인들을 징집하고 소집해서 네.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드린 거예요. 예. 이 모병제라는 그걸 제일 앞서 내세웠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국민들한테 네. 자산을 만들어주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제 발표했어요. 네.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 이게 말로만 들고 너무 좋은데요? 기분은 좋아요? 근데 박용진도 이제 막 퍼주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틀리고요. 우리 그 다른 후보자들께서는 나는 1,000만 원 줄게. 이재명 지사 그랬죠. 나는 네. 3,000만 원 줄게. 아마 정세균 후보가 그랬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1억 줄게. 이렇게 기본 자산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요, 나오고 있죠. 이거 다 세금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건지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얼마나 들어갈지도 정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박용진은 달라요. 우리 국민들의 노력, 열정, 노동 그래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 돈으로 어떻게 노후 자산을 설계하고 준비할 건지 이겁니다. 제 전제는 그렇습니다. 1. 국부펀드. 2. 7%. 7%. 3. 국민행복 적립계좌. 이겁니다. 이걸로 구성이 돼요. 예. 그래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인데요. 국부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연금, 국민연금이 네네. 한 850조 정도의 그 돈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한 5%
수준의 5%에서 6% 수준의 연간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중에서 여유자금 한 100조에서 200조를 한국투자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4에서 5%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네. 3. 그 한 60개 정도의 각종 연기금이 있어요. 이 연기금들 중에서 여유자금이 또한 100조, 200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연기금은 1%, 2%예요. 수익이 뭐 적극적으로 하진 예, 예. 않습니다. 그나마 전문 인력들이 좀 이렇게 매달려서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좀 납니다. 네. 박용진은 이 돈들을 운용을 다 한 대로 모아서 적극적으로 그 투자 전략을 짜고 네. 하는 싱가포르 투자청,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은 네. 국가가 펀드를 국부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펀드를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일단 규모가 한 1,200조가 되니까요. 규모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 규모의 경제학 때문에라도 적극적으로 한 10군데 딱 좀 모험 투자라고 해서 딱 10군데 해서 네. 한 5군데가 손해를 보고 5군데가 이익을 보면 이거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우리- 잘해야겠네. 잘해야 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제일 수익이 높은데 5에서 6%거든요. 네. 근데 해외 연기금들은 다 8%가 넘어요. 그래요? 예.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경우는 예. 40년 평균 14%예요. 40년 연평균. 우리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예. 만일에 박용진이 왜 나라도 부자로 만든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국민연금이요. 지금 수익률이 5%예요. 네. 1%만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년 지금 이대로 둬도 국민연금 고갈을 6년 늦춥니다. 1%가 오를 때. 예. 국민연금은 지금 4차 재정축에 따르면 2057년에 고갈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걱정됩니다. 20대 사람들, 20대 젊은 청년들한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내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돌려받을 때 되면 고갈되는데 내가 그걸 왜 해요? 이런 국민적 어떤 뭐 노후 자산에 대한 불안, 그렇죠. 국가 정책에 대한 예. 뭐 그 불신 이런 것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개인연금 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데 예. 뭐 그래서 저 코인도 투자하고 뭐도 투자하고 예. 이런 게 아주 불안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저 고갈 자체를 한 뭐 몇 년, 한 20년 가까이 늦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 한국투자공사나 각종 연기금이 지금처럼 4% 혹은 1%의 낮은 것이 아니라 7%로 오르면 네. 그거 다 나라 돈이거든요. 국민들의 재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를 부자로 만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음. 이 국부 펀드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저축 계좌를 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정호 같이 기자, 예. 우리 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본인 얼마 정도 그 저축하십니까 한 달에? 글쎄요, 저서 빚 갚느라고 신한 아마 해도 예. 몇십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신한은행에서 예. 그 보고서를 발표를 매년 하는데요. 네. 보통 사람의 금융 보고서라고 하는 신한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최저 임금 노동자가 월 50만 원씩 저축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예. 예. 가만 생각해보면 빚 갚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거 본인의 자산으로 쌓여나가는 일이기도 하죠. 뭐 저희 쓸돈 없이 그렇죠. 어쨌든 다 갚든가 아니면 모으든가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그 우리 지금 금리가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7%의 수익을 내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부펀드에 나도 내 돈도 거기 묻어서 같이 좀 굴려주세요라고 하는 적립계좌를 만들면 네. 이렇게 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그 적립계좌에 돈을 묻는 청년 노동자가 있어요. 이분이 30년 동안 그 돈을 매달 50만 원씩 묻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원금은 1억 8천입니다. 원금 1억 8천. 이자가 얼마가 나오느냐? 7% 복리의 힘이니까 복리, 예.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 25세, 26세에 출발해서 뭐 최저임금 수준만 받는 그런 직장을 다니더라도 꾸준히 그런 일을 하면 네. 그걸 넣게 되면 본인이 60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월 받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399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묻어서 네. 매달 399만 원을 돌려받고 또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테니 국민연금도 또 들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국민연금에 들면 국민연금도 역시 또 돌려 이제 연금을 받으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돌려받는 뭐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을 돈은 최소 4,500만 원 정도는 된다. 네. 이거 자체가 어허. 국가가 내가 돈 세금 걷어갖고 돈 나눠줄게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거를 열어 나가는 제도를 만드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부자로 어허. 국민도 부자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박용진의 구상이고요. 예. 아까 제가 내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발상 전환. 발상 전환. 네.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이게 제가 그저께 국민연금 방문하라고 전주 갔다 왔거든요. 아, 예. 거기 전략 담당자들이 듣고 기겁을 해요.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발상 전환을 했다. 자기들은 천장만 바라보고 끔뻑끔뻑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못할 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한 가지 걱정을 하나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퇴직연금을 이렇게 국민연금이 좀 운용해서 해주는 방법을 제도 개선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네. 그 국민연금 쪽에서는 찬성했대요. 어, 그런데 누가 반대해요? 은행? 아니요.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싫다고 그랬대요. 고용노동부가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각 부처가 자기들의 그 부처의 권한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만큼이라도 양보하거나 포기할 생각들을 안 해요. 자,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이 50 젊은 대통령 박용진 네. 그동안 뭐 어떤 기득권이든 어떤 주류의 논리든 다 맞서서 설득하기도 하고 깨기도 했던 네. 박용진의 이 추진력 성과를 만들어 왔었던 그 박용진의 이 정치 경력을 보시면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정할 수 있다, 충분히. 장관들도 불러서 조정하고 음. 또 과감하게 밀고 나고 아니 국민들한테 이익을 돌려드리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지 장관 차관들의 권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어. 해야죠. 박용진은 할 수 있습니다. 네. 7% 복리.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네.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속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와 네. 이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그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 그렇죠. 결과가 또 나오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888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888.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하고 싶은 일하고 8시간 휴식과 휴식과 뭐 잠을 청하는 네. 사랑을 나누는 시간 8시간. 그러면 그러면 만일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막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일을 하고 이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모아서 내 집도 사고 네. 내 차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요. 박용진 대통령의 박용진 정부가 설계하고 제시하는 네. 이 국부 펀드, 한국판 테마색,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 이 계획대로면 내가 무리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8시간은 노동을 삶을 유지하고 네. 노후를 준비할 8시간. 나머지 8시간은 내가 천체 물리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천체 물리학 관련 카페를 하나 열어서 맞아요. 그걸 운영하다든지 유튜브를 운영하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광고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인생을 그러게요. 다르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솔깃하고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 이게 예측 가능한 삶이 되고 그럼요. 또 이게 노후가 걱정이 없으니까 또 삶도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대통령 박용진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 그럼 이어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 청년층, 저의 세대 제 친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은 집을 산 사람과 집을 안 산 사람 여기에 완전히 이제 나눠져 가지고 집을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또 세금 내야 된다고 열받고 안 산 사람들은 이른바 집을 못 사가지고 안 사가지고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괴롭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문제는 아마 내년 대선까지 쭉 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비판과 지적, 질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예. 우리 정부가 왜 자꾸 강남 3구 아파트값 잡는데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음. 그 사회적 어떤 그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시지만 집도 상품이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시장 논리를 위해서 공급과 수요가 맞춰져 가야 되는데 음. 이걸 막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만 자꾸 그러는 거 네. 막으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있고 음. 그렇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저는 정부의 역할은 강남 3구 아파트값 잡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맞아요. 그래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다 있죠. 아무리 박용진이 그 공동체주의자고 진보주의자고 그렇더라도 아니 당장 이사 가려고 그럴 때 그 교통 편리한 곳의 아파트, 아유, 그럼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전용 공간도 넓은 아파트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는 서민적 삶을 살아야 되니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가야 한다. 그러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자연스럽고 존중받아야 될 욕망을 적대시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능력이 있으면 사고 그렇지 못하면 못 사는데 그러면 돈이 없거나 네. 능력이 안 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을 굳이 사지 않아야 되는 못하는 사람, 않는 사람 네. 이런 국민들은 누가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정부가 해야죠. 이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 이번에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이름을 부동산 세금 특위로 고치시라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깎아줄지만 계속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깎느냐 마느냐 예, 그 그것이 종부세 문제로 원래 이렇게 오늘 저 의총 열어서 종부세 관련해서 논의하려고 하려고 그랬죠. 했는데요. 네. 아니 그 종부세 관련해서 아니 집값 잡으라니까 왜 종부세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특히 20대, 30대 열심히 지금 일하고 한참 노동하고 예. 있는 이분들이 월세로 70만 원, 80만 원씩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 그야말로 생돈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 부담은 어떻게 줄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또 집 없는 40대 가장들에게 네. 충분한 집을 공급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진전은 없이 이렇게 가면 되겠냐. 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다 같이 각각의 네, 역할을 할 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좋습니다. 집 있는 부자들 뭐 아파트값 뭐 실거래가 15억 이상 되는 부자도 국민이시니까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부자 감세 하시겠다고 하면 네. 우리 청년 감세도 해주세요. 청년 감세. 1인 주택 실거주가 아니라 1인 주택 월세로 살고 있는 네. 이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말씀드린 대로 70만 원 8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내요. 근데 우리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 제도를 좀 그 적용 그 규모와 세율을 저기 공제 세율을 더 높여서 지금은 한 70만 원 정도 공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치 월세 정도만 공제되는데 두 달치 세 달치 공제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왜 저 세금 뭐 한 매달 한 10만 원 정도 더 내는 저 종부세 네. 낼 그 부자 아파트 가지신 분들의 세금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네. 우리 청년들이 매달 7, 80만 원씩 내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도 못 하고 불안해하게 그건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동시에 같이 하자.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저는 그 김포공항 부지 과감하게 저 김포공항 기능은 인천공항으로 통합한다. 네. 그리고 김포공항 부지가 여의도에 한 10배쯤 돼요. 거기에 20만 홀의 주택을 공급한다. 네. 절반은 민간이 하고 절반은 공공분양으로 간다. 그런데 이거 집만 짓느냐?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를 구성한다. 김포 스마트 시티.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 네. 이렇게 되면 거기 이 주변에 동시에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과 소음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그 주변도 동시에 개발이 되고요. 네. 김포공항 부지에는 완전히 미래 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네. 그다음에 주택 공급 이게 다 동시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울에서 직장 근처에서 살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간만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네. 그 경기도 아하. 신도시 그렇죠. 뭐 그렇게 가겠다면 가시는 거지만 음. 적어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박용진의 생각이라면 과감한 전략적 선택을 여기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 부동산 문제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생각은 저희가 들으신 것처럼 공급을 제때 하고 그다음에 부자 감세 뭐 이 논란을 떠나서 청년 감세를 해주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뭐 크게 하면 3가지 정도 저희가 공약 정책대에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병제 그리고 국민자산 5억 시대 또 이렇게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뭐 저희 언론에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주요 주자들한테 좀 집중해서 보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주자들이 경륜도 있고 경험도 많고 뭐 지자체 장도 하고 뭐 당 대표도 하고 지도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조정해보고 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로서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주자들의 강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주장, 이런 목소리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 이준석 당선된 이 마당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경륜. 낡은 언론의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박용진이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그 제가 처음 선거에 출마한다고 그럴 때 네. 모든 여의도의 낡은 정치 문법에 갇힌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했었습니다. 네.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세요. 전직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지금 정세균, 네. 이재명, 김두관 지난 이미 대통령 후보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렇네요. 당 대표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음. 전현직 도지사 네. 양승조, 최문순, 이광재, 이재명 이렇게 4명 네. 그리고 뭐 장관했던 분들 네.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총리했던 분도 2분 그렇죠. 계시고 예. 뭐 이게 한국 정치를 지금까지 이렇게 주물럭 하셨던 분들이 쭉 나와 계세요. 네. 박용진만 유일하게 국회의원 경력만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용진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본경선으로 진격한다. 뭐 한국 정치 뭐 혁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뭐 경륜, 뭐 경험 네. 이런 거 뭐 필요 없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자 발상 전환.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네. 정치도 그 사회도 대한민국도 미래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뭘 했으니까 예전에 내가 뭘 했고 내가 지금 계파가 이렇고 우리 네.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고 이걸로 승부를 보는 정치라서 낡은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무명 가수전이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가수 번호가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뭐 60번 가수, 33번 가수 이렇게 네. 됐죠. 국민들은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이력, 그 뒤에 서 있는 기획사 이런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그 노래하는 그 가수의 실력, 열정 이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탁 찍어서 슈퍼스타로 만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네. 국민들 보는 눈 있으세요? 듣는 귀 있으세요? 훌륭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세요.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열정 넘치고 도전하고 자수성가형 누구의 계파와 어느 뭐 유력자의 지원 이런 걸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박용진처럼 자수성가 자기 실력으로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그런 정치인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정치 변화, 정치 혁명, 세대 교체 이거 박용진이 좀 해봐라 하고 계세요. 이 와중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항의 하나 하면 네. 그 리얼미터하고 오마이뉴스하고 여론조사 계속 하시대요. 그렇습니다. 거기 박용진만 딱 빼놓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취재를 뭘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모르는 척하고 그래. 아니 저도 잘 그거 보면 몰라가지고 정말로 알아보겠고. 예. 아, 그래서 이 낡은 정치 네. 문법이다. 오마이뉴스가 어느새 낡았다 지금. 기득권 권력이다. 이렇게. 이러려고 인터뷰한 게 아닌데 오늘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달라져야 돼요. 음. 다르게 좀 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세요. 음. 경력, 이력, 내가 옛날에 총리했어, 내가 옛날에 당 대표였어, 나 알잖아. 네. 이런 지금까지의 인지도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너의 계획이 뭐야? 대한민국 변화를 위한 박용진의 그 계획은 뭐고 비전이 뭐야? 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병제, 아. 남녀평등 복무제, 그리고 5억 자산 성공 시대, 그다음에 국민 커리어 형성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동산 주택과 관련해서도 청년에게도 네. 기회를 줘야 되고 아. 김포공항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이 발상 전환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박용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제가 좀 땀이 나네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자, 이제 경선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경선 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 뭐 이준석 돌풍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경선을 진행하다가는 뭐 사람들 관심도 못 받고 그냥 잊혀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계신데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일찌감치 네. 그 세게 붙자, 재미있는 경선하자. 네. 근데 왜 이렇게 당에서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냐? 이미 5월달에 제가 2차례나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6월달을 맞이할 거냐 했더니만 속수무책으로 6월 10일을 넘겨버렸네요. 6월에 3분의 1이 지금 가버린 거예요. 대선기획단도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려고 지금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선 이렇게 해서 경선 연기하고 계속 속수무책으로 날짜만 보내실 거예요? 저는 경선 연기 논란 반대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경선 연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연기에 대해서 네. 찬성 반대 의견 얘기 안 하고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네.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경선 연기만 하자고 그러고 이러는 거 동의할 수 없고요. 아니 당장 이재명 지사가 우리 네. 당의 1위라면서요. 네. 근데 가상 대결 오마이뉴스가 맨날 붙여보면 네. 그 이번에도 뭐 엄청난 차이로 네. 저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지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 네. 그리고 뭐 우리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기본 시리즈. 이 기본 시리즈가 말은 좋지만 다 검증해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검증을 위한 후보 간의 센토론, 후보 간의 맞짱 토론, 집단 토론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이것보다는 내가 내세운 게 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처럼 저렇게 낮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됩니까? 우리 국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왜 계속해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율 정책보다 못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검증해야죠. 그리고 저분이 부동산 정책도 별장도 생필품이라면서 별장 가지고 있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 얘기하시는데 정의롭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용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4년 전에는 그렇게 뭐 가장 앞장서서 막 20년 30년 동안 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박근혜하고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도 사인하라고 막 쫓아다니시던 분이 더 막 압박도 하고 이러던 분이 왜 네. 지금은 조용하세요? 이렇게 국민들 눈에 단순하고 분명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입장이 계속 달라지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문제도 검증 대상입니다. 근데 그 네. 검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의 입장도 좀 들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걸 다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왜냐하면요. 네. 저하고 박정호 기자하고 예. 둘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왜 오마이뉴스 박용진을 빼고 여론조사를 해? 의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생각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마주보고 하는 토론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은 언론에 얘기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보도 본 걸 가지고 또 반박하고 이러면서 네. 하니까 진위를 다 피해 나가요. 중요한 검증 관계를 다 피해 나간단 말이죠. 아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당에서 뭐 조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가 좀 많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경선 구명에 들어가서 그럴 기회를 많이 가져야
그게 뭐 민주당 차원에서 뭐 정권을 지키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럼요. 누구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 박용진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민주당에 네. 9월달에. 아 그러면 3개월 동안 우리만 두드려 맞는다?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고 네. 사전에 털어야 될 건 털면 끝나는 거예요. 음. 뭐가 두렵습니까? 먼저 연단위에 올라가서 네. 많은 국민들에게 먼저 자기의 역량과 준비된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게 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아무런 무슨 그 재미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가져오고 흥행을 불러일으킬 만한 준비는 하지 않은 채로 경선 연기로만 이야기가 집중되는 거 국민들이 싫어하세요. 네. 자, 이 당에서 대선 기획단은 언제 띄울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선에 국면에 좀 들어가서 흥행을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 댓글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검찰 개혁 또 사법부 개혁 특히 무엇보다 언론 개혁에 대한 질문 좀 해달라 이런 댓글이 좀 들어왔습니다. 김연희님이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개헌이요? 개혁 개혁? 문제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 재벌 총수들은 죄를 지어도 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죠? 수사를 하지 않거니와 수사를 하더라도 가장 작은 혐의로 기소를 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라고 하는 거다. 기소 자체를 검찰이 이들이 기소하니까. 재판부에 가더라도 재판을 받더라도 네. 가장 비싼 정관예우 변호사를 사고 또 재판 판사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까 사법 개혁하라고 그런다. 아하. 이들이 죄를 지어도 미담 기사만 내보내는 언론. 그러니까 언론 개혁하라고 그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큰 소리 치도록 해주는 구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 언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개혁 같은 경우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네. 하는 제도적 설계에 관련된 법안이 우리가 내놓은 게 있었었는데 음. 우리 정부에 들어서서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문사 특히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 편집위원회를 둬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또 그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사 내에서 책임 있게 제어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편집위원회도 자의적으로 둬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질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가짜 뉴스 그다음에 명예훼손을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네. 그런 뭐 법 개정안도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언론의 자유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언론 사상의 자유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제도적 제안들을 해놨고 공수처도 이제 겨우 1호 수사, 뭐 2호 수사, 네. 윤석열 수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거악에 대한 네. 그리고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들에 대한 어떤 정밀하고 치밀한 구조적인 수사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특히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민생에 집중한다니까 뭐 개혁은 안 하는 거 아니야? 개혁을 또 하겠다고 하네. 그럼 또 민생을 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고 그걸 제대로 자기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아니 우리가 그 남북 문제에 집중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뭐 유럽과의 유럽 각국과의 어떤 뭐 외교 관계에 소홀합니까? 신남방 정책 한다고 해가지고 북방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우리 대통령이 안 만나시던가요? 전혀 뭐 그런 관계 없죠. 네. 다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버렸는데 참 좀 자주 또 모셔서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을
토론회도 저희가 뭐 주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소사 감사원으로 갔다가 권익위로 다시 갔고, 민주당에서는 좀 생각보다 강하게 초유의 초강도 이 대책을 내놔가지고 12명의 탈당 그 얘기를 나오면서 뭐 반발하는 의원도 있지만은 뭐 잘했다는 국민 여론도 있고, 이 부동산 전소사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야 뭐 다 이렇게 보신다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끼리끼리 봐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네. 국회의원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대상이기도 해요. 권력 있죠. 입법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자기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지고 혹은 네. 본인의 어떤 치부를 위해서 제도적인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형사처벌 단호한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권익위원회가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또 고발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첩을 한 걸로 뭐 이렇게 넘긴 걸로. 고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야말로 알아서 좀 해주시라 이렇게 하는 건데, 수사기관 민주당은 12명의 의원들이 어쨌든 국가기관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세 가지 부류의 네. 통보가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그 여당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충분히 소명하고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고 오시라. 네. 개별적으로 어떤 소명을 듣게 되면 이걸 또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뭐 논란을 네. 덜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한 것 같고요. 음. 고민 끝에 지도부가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감사원으로 가려다가 비판 여론 때문에 권익위로 간 것 그 같은 양반들 생각이 왜 들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번지수를 못 찾아요? 이제 뭐 엉뚱한 일을 지금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그러게요. 엉뚱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나 뭐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권익위 주소 제대로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 결과대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만큼 엄정한 대처를 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숙자님이 박용진 대통령 후보로 끼워주고 자주 매스컴 소통해 주시기를 말씀 주고 계시고요. 뭐 정경호님이 진보일수록 스펙트럼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말 듣고 촛불 시민을 바라봐라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오늘 공교롭게도 이준석 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는 날, 선출될 딱 그 시간에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뭔가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긴장해야죠. 예. 국민들이 먼저 우리 당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좀 변해봐. 다르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쪽에서 먼저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4.7 재보궐선거 패배에 국민들이 주신 그 지엄한 명령은 네.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 좀 다르게 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 바람 네. 이런 이런 거 잘 받아서 민주당의 변화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번 선거에서 대파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젠가 그제죠. 그제 여론조사에서 제가 3등 하는 여론조사가 한번 나왔고, 네. 또 어제 MBS에서 또 3위 공동 3위가 나오는 이 상황은 민주당 안에서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가장 젊은 후보인 박용진이 네. 용기를 내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오늘로 이제 끝났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의 시간이고요. 이준석 돌풍은 이제 박용진
돌풍이 시작되는 걸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돌풍으로 끝나겠지만 음. 땅 위에서 벌어지는 바람으로 끝나겠지만 네. 박용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대지진이 될 겁니다. 아. 한국 정치의 대지진, 네. 정치 혁명, 그래서 네. 이 격변이 시작될 거고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네. 뻔한 인물, 뻔한 가치, 네. 뻔한 구도가 아니라 음.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박용진 누구의 뭐 개파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도전해서 네.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 정신의 박용진, 젊은 박용진이 네.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치 오늘 글쎄 후보자들 초청해서 토론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뭐 공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물어보고 비전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다른 주자들도 좀 모셔서 들어보고 아마 비교도 되고 그리고 강점과 약점도 드러나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한번 제 이 시간에 계속 가져가 보겠고 다음에 또 오셔서 그때 또 시간이 또 흘러 있을 테니까 그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정책적인 면이 또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예, 12시가 다 돼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이 촛불 시민들 그리고 뭐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기울여 달라고 하는 말씀에는 아마 박용진이 당내에서 할 말을 하고 쓴소리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당 안에서 저렇게 쓴소리를 하나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원래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뭐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여러 차례 여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늘 국민들의 반보 앞서서 국민들과 함께 가려는 대한민국 중심 정당으로 서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말은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해내겠습니다. 유치원 3법, 재벌개혁, 공매도 개혁 그리고 현대자동차 제작결함 리콜과 관련해서 박용진이 보여줬었던 그 용기 그다음에 단호함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박용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나서서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그 작은 일 하나를 하려고 해도 기득권, 주류 있는데요.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깨가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고 그 정치 대격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바쁘신 와중에 제가 오셔가지고 첫 주자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